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부동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 않나? 아유, 소소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데. 아, 그래요? 네. 네. 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지 소소한 이야기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후분양제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토부 장관께서 네.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하는 중에 국회의원이 후분양제 왜 안 하냐 질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질책을. 공공 부분은 후분양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거 검토하고, 네. 민간 택지, 공공 택지에 있는 민간 땅 팔 때, 네. 민간 건설사한테 땅 파는 거 있잖아요. 민간 분양분 할 때, 네. 뭐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설 회사들한테 우선적으로 뭐 파는 그런 방식도 좀 생각해보고, 점차적으로 후분양제를 좀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후분양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네. 근데 후분양제가 되면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후분양제가 되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네. 회원들 대상으로 선분양제, 후분양제 뭐가 좋아요, 이제 이런 거 설문도 해봤고요. 아, 해봤어요? 네, 오, 재밌다, 해봤고, 재밌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네. 분양 제도에 대한 기사들에 보면 덧글로 의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덧글로 의견이 나오는 거 보면 압도적으로 후분양제가 좋다라고들 얘기해요. 아, 그래요? 기사 덧글들은 후분양제를 당연히 해야 되고, 물건을 보고 사야지. 보기도 전에, 물건 만들기도 전에 일단 돈 먼저 받고 그다음 물건 만들면 제대로 물건 만들겠냐, 돈 다 주머니에 찔러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후분양 물건은 보고 사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게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법이 됐습니다만, 네. 말 그대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땡겨서 집을 받을 사람한테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건설을, 그렇죠. 말 그대로 시행 논리로 어떤 도입된 하나의 어떤 집을 많이 지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들여서 그렇죠. 공급을 늘리겠다, 그런 그렇죠. 거죠? 많이 네. 짓겠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도입된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선분양 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먼저 분양받을 어떤 권리가 생기게 되면 네. 중간에 이제 건설하는 중간에 집값이 오르거나 하면 어떤 그 자본이득 부분을 분양계약자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투자 마인드로서 부동산을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네.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는 네. 그래도 선분양제에 대한 어떤 선호가 높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서 설문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후분양이 압도적으로 의견이 높아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 실수요자가 더 많다는 얘기네, 부동산 카페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설문조사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냥 일단 그 의견에 참여하고 싶은, 의견 개진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들만 자발적으로 그냥 누른 거니까, 일단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약간, 그리고 한 65% 정도가 후분양제였던 것 같고, 이제 한 30% 정도가 선분양제가 좋다,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분양제,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분양제의 장점, 후분양제의 장점이 분명히 그렇죠. 엄격하게 있죠. 한데, 일장일단 있죠. 사람마다 그렇죠. 조금 의견 따라서 예측되고 있는 후분양제를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네 말대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나뉠 것 같아요. 저는 주택 공급을 이렇게 무주택자라든가 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게다가 지금 상승장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선분양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선분양을 선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후분양제를 지금 이제 쭉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후분양제가 쭉 시행되는 가정에 선분양을 하는 대신 가격을 좀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버리면
그러면 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래도 후분양인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분양하면서 가격을 조금 깎아주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한 번도 싼 적이 없잖아요.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HUG가 주택 보증,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는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집을 짓겠다고 해서 일단 돈은 받았는데 집 짓다가 엎어져. 건설회사가 그러면 이게 집이 다 지어지지 않으면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주잖아요. 네. 근데 살 집을 그렇게 마련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건설회사가 엎어지면 이 사람은 진짜 길거리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한주택보증,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보증을 받아야만 보증을 받으면 이 보증회사에서 집 짓다가 엎어지면 다른 건설회사 데리고 와서 똑같이 져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분양계약자는 사실은 이제 피해를 안 보죠. 예, 보증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손해가 없는 건데 이제 보증 지금은 지금 HUG에서 지금 그 업무 공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증을 받지 않은 분양 승인이 안 나오니까 무조건 보증을 지금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양가를 높게 내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높게 나오면 보증을 안 해주죠. 네, 그래서 분양을 못 하게끔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끔 지금 강남에 지금 뭐 경쟁률 550대 1 나오고 하는 게 결국 주택 보증이 그런 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니까. 예, 낮추니까 당첨만 되면 주변에 뭐 평당 5천만 원에 강남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그 옆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뭐 4,300만 원 이렇게 분양하니까 이거 당첨만 돼도 평당 700만 원 먹는 로또 복권이죠. 34평이면 3, 7, 네. 21, 2억이 오르네.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2억이 시세가 그냥 남는 거니까. 라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번에 뭐 개포 그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그거 아세요? 몰라요. 예, 250세대 정도 일반 분양했는데 자녀 세대가 한 36세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녀 세대가 나와서 미분양이 나서 주택 경기가 죽나.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내 집 마련 선착순 부적격이라든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내 집 마련 신청 받은 사람 우선 공급했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주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청약한 사람, 그다음 예비 순위 한 40% 정도 뽑아놓은 선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출이 마련이 안 되거나 또 한편 얘기 들은 거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강남에 신규 주택 분양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지금 되게 까다롭게 한데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증여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괜히 세무조사 받기 겁나니까 그냥 포기한 경우도 많이 꺼려서 안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36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시는 모델하우스 지난주 토요일이거든요. 모델하우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겠습니다. 대신 모델하우스에는 10시까지 입장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줄 섰어요? 번호표가 1900번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그게 한 뭐 기사에서 한 1,500명 정도 왔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전날 새벽부터 줄 섰고요. 안에 들어가려고. 그게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이 5천만 원 수표 한 장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 돈이 750억이야. 와, 5천만 원씩 1,500명. 1,500명으로 계산하면 750억이고 1,900명이면 얼마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250억 더 들어가니까 1,000억이야. 1,000억 가까이. 2,000명이 1,000억이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1,000억이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당연히 그날 다 완판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가 규제가 가니까 선분양제가 선분양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자본이득 프리미엄을 그렇죠. 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후분양제를 하면 그런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선분양, 후분양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분양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선분양 하고 싶어도 어차피 후분양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나라가 후분양제를 강제로 규제한 시절은 일부 있었지만 10여 년 전에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후분양을 의무화해서 뭐 반포자이나 레미안 퍼스티지나 뭐 서초동 다 후분양했죠. 맞아요. 서리풀 이평회상 같은 경우 후분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 규제를 풀었는데 그러면 후분양이 없었냐? 그렇지 않죠. 아시겠지만
부가연 1-2구역 아현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후분양했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식을 계속 미쳤죠. 그다음에 선분양을 했어. 네. 선분양을 했는데 계속 미분양이야. 그렇죠. 입주할 때까지도 와서 보시고 할인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하세요. 네. 그래서 그 후분양이죠 그러면. 자발적 비자발적 후분양이 그렇게 시장 경기에 따라서 되어 왔어요.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강제로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어쨌든 주택이라는 부분이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정책적 개입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장 경제라는 거를 좀 순응을 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어요. 근데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후분양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택 공급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 근데 후분양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하겠다라 그랬는데 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뭐 대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짚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공급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금융 비용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그렇죠. 뭐 전가가 되겠죠. 후분양하면 공급이 많이 그 뭐 어디 연구 결과로 뭐 후분양 하게 되면 금액 분양가도 평균 몇 %가 올라가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공급 물량이 뭐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로 시뮬레이션 된다. 이제 이런 자료도 그 이제 국토부 장관 그 얘기 있고 나서 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진짜로 후분양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빚잔치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 내고 하는 게 없잖아요.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까지 갈 때 돈 한 푼도 안 내고 조합이 자, 우리 정비업체 필요한데 정비업체 할 분 정비업체 돈을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면 당신 일단 입찰 보증금 내세요 해가지고 해서 정비업체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설계업체 하실 분 니네도 입찰 보증금 내 나중에 법무할 때 법무 하실 분 입찰 보증금 그 돈들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사업 가고 이제 물론 이제 도시정비기금 그 빌려서 쓰기도 하지만 필요한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금액만 대여가 되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 사업비 대여를 해서 가잖아요. 계속 그렇죠. 빚잔치 하다가 결국은 일반 분양하고 나서 분양 수입이 들어오고 조합원 추가 부담금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까지 빚잔치들 빚정산들을 해야 되는데 후분양이 되면 그것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파는 돈 갖고 정산을 해야 되니까 금융 비용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개발 사업장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장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입지가 좋은 데들이 많으니까 재개발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금 경색 때문에 굉장히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요. 괜히 또 주택 공급이 축소가 돼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사실 이게 그래서 좀 반대인 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는 선분양 제도를 선호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는 후분양제를 선호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그런 그렇죠. 되어 있는 모양새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고 요지에 좋은 집들이 계속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양극화의 흐름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뭐 다주택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요지에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른 후분양해라 뭐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입담을 뭐 그러고 있는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의견들을 보니까 저는 다주택자인데요. 그래서 후분양제를 지지해 뭐 이런 식으로 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빠르네요. 역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후분양이 왔으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양날의 검이네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뭐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죠, 뭐. 해야죠. 네. 뭐.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하나 있어요. 네. 전세 지금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네. 근데 전세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평상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서민들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임대 듭니다. 가격은 되게 안정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고, 그렇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통계 이런 자료에서 보면 집값은 조금 뭐 다시 반등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사들이 있는 반면에 임대 가격 관련해서는 그렇죠. 안정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세가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스터디 차원에서 네,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일단 전세자금 대출이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연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장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죠? 전세를 얻을 때 네.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저는 보니까 한 80%까지 금액 전세 금액에 뭐 그런 대출 상품도 있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아직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 실제로 사용해 보질 않아가지고 아, 잘 몰라. 잘 전세자금 몰라요. 대출을 네. 받겠다는 분들한테 동의를 해주신 적은 있죠?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 네. 그거 다 월세로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자, 전세자금 예, 대출 예. 만기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텐 일단은 최소한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부분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연장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신용 상태 그리고 집주인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 발급기관에 기한 연장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재계약한 계약서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준비하고 재계약 그냥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재계약서를 써서 그걸로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야. 네네네. 묵시적 갱신 이런 게 안 돼.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다시 새로 또 재계약서 작성을 임대인이 해야 됩니다. 귀찮아하겠다. 뭐 이거 그럴 쓰러 오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를 놔야 되니까. 네. 그 중개 수수료가 안 중개 보수 되는구나. 나가잖아요. 재계약하면 중개 수수료가 또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제 또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할 때 연 300만 원까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세후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려나? 전세 보증금이 얼마다라는 전세 게 보증금에 들어가는 거 대해서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가게 되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는 간주 임대료 간주임대료가. 계산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매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고 있나요? 전세 금액 관련해서 다주택자 몇 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간주 임대료 해서 사업자 매기지 않나? 아니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 자료는 쌓고 있는데 자료는 쌓고 있는데 실제 부과는 하진 않고 있다. 예.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가 쌓이면 누군가가 또 국세청에 건의하고 승진하면서 또 조사하겠죠. 근데 이제 뭐 네. 저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네. 사업자잖아요.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스란히 이제 다 노출하고 신고해야 되니까 소득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부 지원 상품의 대출 상품 있죠. 그러니까 네. 전세금이 저도 이제 보니까 전세 이자가 금리가 좀 비싼 게 있고 그렇죠. 싼 게 있고 근데 이 전세금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있고 네, 적게 나오는 게 있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아파트나 이런 게 가격이 비싸서 사실 뭐 정부에서 돈 빌려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싸겠죠. 근데 그렇죠.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거 있는지. 뭐 아시잖아요. 우리 좀 전에 시작할 때 자, 그래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해야 네, 돼요? 네, 그럼요. 네. 찾아봤는데 네, 버팀목 대출. 전세 자금, 주택도시기금 아까 그 보증하는 분양 보증하는 주택도시 공사에서 기금 마련해서 하는 거. 이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금리는 한 2.3%에서 2.9%인데 대출 한도가 8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 수도권은 수도권 한 1억 1억 2천. 예. 근데 뭐 최대 10년까지 되고. 근데 이게 뭐 소득 제한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팀목이니까 버텨라. 뭐 이런 부분이니까. 버텨라. 버팀목으로 이렇게 좀 저리로 전세자금으로 해줄 테니까 쓰세요. 근데 네 부자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는 게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그렇죠. 예.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천이든가.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버팀목 대출이라는 거가 결국은 서울 시내 아파트는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기가 아니죠. 가능하군요. 네, 아니 내가 조금만 받으면 자금이 되니까. 조금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4억짜리 3억짜리 전세를 대출하는데 8천만 수도권 1억 2천이니까 1억 2천까지 대출 받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자금이 있고 소득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유용한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세 자금이 조금 모자랄 때 그렇죠. 버팀목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사실 한번 이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궁금한 같아요. 게 왜요? 지금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올 10월에 가계부채 대책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어떤 식으로 건드릴지 되게 궁금해요. 아예 손도 안 댈지 건드릴지 되게 그거에 따라서 또 되게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게 예. 전세 자금이 아니고 예. 매매에 관련된 대출 얘기하는 거 일단은 항상 카운트하는 거는 네. 그 담보 대출에 관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전세 가격을 딛고 매매가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네. 전세 자금 대출이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의 어떤 그 가격을 좀 부풀리는데 유동성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건드릴지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식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그 입장이 궁금해요. 네.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부실이 없잖아요. 근데 부실이 없다. 그거는 보는 관점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래요? 이 우리나라의 전세가 미친 전세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부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전세 보증금을 전액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또 매매가보다 80%는 80%면은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해주긴 그렇죠. 이제 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 자금 대출에 그러면 뭐 경매가 넘어가서 80%의 낙찰이 돼도 8864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나머지는 또 그 은행에서 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한테. 전세 자금 대출은 그렇죠.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문제는 전세 자금 대출이 네. 담보 대출보다 더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특수한 요새 지금 투기 가해지구면 40% 이렇게 나오면 5억짜리 집에 대출 받으면 5, 4, 22억밖에 담보 대출 안 나오는데 그렇죠. 전세자금 5억짜리 집이 요새 뭐 전세가율이 뭐 70% 뭐 75%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렇죠. 3억 5천 57, 35, 3억 5천에다가 3억 5천 곱하기 80% 하면 당장 훨씬 많은데 2억보다 훨씬 많은데 전세자금 대출이 담보 대출보다 지금 더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전에 얘기한 바 있죠. 한 적이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전세금 보장하기 위한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보증금 보장 보험이라는 거가 있죠. 네.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하고 그다음에 주택 도시보증공사하고 진행하는 전세금 보장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뭐 서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용해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특히 근데 보증료가 비싸요. 얼마나 되죠? 몰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백만 원 했던 것 같은데 2년 기준으로 해서 1억에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억에 40만 원이면 5억이면 5, 4, 20, 200만 원인 거죠. 네. 비쌌던 걸로. 그렇죠. 싸진 않죠. 네, 대신 뭐 목돈 날리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가 그 보험료를 누가 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싸긴 해도 세입자가 무조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할 때 정하는데 그러니까 물량이 쌓여가지고 임대인들이 다급하면 그렇죠. 보증보험료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순위 대출이 있어서 절대 세입자가 안 들어와. 이 집은 대출이 많아서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험 들어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세 가격도 싸게 하고 대신 보험료도 내가 내줄게. 말 그대로 경매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대출 꽉 껴있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임대인이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맞아요. 또 그리고 입주 물량이 쌓여가지고 맞아요, 안 나갈 맞아요.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들이 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네. 세입자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걱정되고 나 이거 전세 보증금 이거 너무 걱정돼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확정일자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전세권 그거 해야지 안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임대 안 살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보험 가입하세요. 이제 이런 경우는 주인 입장에서 확정일자 주소 전입하고 확정일자 다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불안해서요. 그러면 전세 보험이라도 들게 해주세요. 보험료는 알아서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해 주는 것보다 네. 전세권 설정하면 또 등기부등본에 남잖아요. 네. 그거보다 뭐 굳이 안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세입자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보다 보험이 낫죠. 왜요? 왜냐하면 보호가 되잖아. 보호가 되니까. 완전히 되는 거죠. 그거는 되니까. 구상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주고 구상권 행사해서 다른 쪽에다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보험료가 큰 만큼 혜택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세권은 일종의 보장 차원인 거고 보험은 비싸잖아요. 말 그대로 네. 보험 차원인 거니까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싸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가을 이사철에 관련된 준비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면 두 가지 얘기 다 했네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하고 큰 영향이 없는 실 거주자 입장에서 이사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소장님은? 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후분양제 관련해서 열변을 터졌었나요? 아니요, 후분양제 관련해서는 조금 네. 조목조목 짚어보고 조금 이 많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장점, 단점 얘기되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견들이 많아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의 얘기만 너무 쏟아놓듯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아쉽고 좀 기회가 되면 조금 조목조목 좀 정리를 해서 후분양제, 선분양제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동산 TV에서 제 생각에 조목조목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별별스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청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동향 같은 또는 부동산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상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살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